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81번째 초등학생 2명을 강간 살해한 쓰레기 정성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81번째 한 명의 여성과 2명의 어린이를 살해한 변태 성욕자. 어린아이와 관련된 범죄를 다룰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저 역시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측은지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대표적인 쓰레기 조두순이나 김근식 같은 범죄자는 물론이고요. 그 짧은 생을 학대로 고통받다가 죽음을 마감했던 원영이나 서연이 등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아주 분노 때문에 치를 떨고는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동안에도 저는 분명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될 것 같지만 이런 범죄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1. 변태 성욕을 지니게 된 정성현. 1969년 버스 운전사인 아버지와 미용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정성현은 학창시절 서울로 상경을 했고 공부도 곧잘 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시절부터 가정 불화가 심해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부모가 결국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어머니가 3명, 2남 1녀의 자녀 모두를 남겨두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새어머니를 들였는데 새어머니 역시 2명의 남매를 데리고 들어왔고 정성현은 새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훗날 정성현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국민학교와 중학교 시절에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부모의 이혼과 새어머니의 가족 합류 등을 겪으면서 고등학교 시절에도 항상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래도 타고난 머리가 조금 있었던 덕분인지 IQ가 121이었다고 합니다. 집단 따돌림과 왕따 등을 겪으면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1987년 대림대학교 컴퓨터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역시 부사관으로 지원해서 5년 동안 복무한 뒤에 대학도 문제없이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성현의 여성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1998년 한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폭행해서 징역 8개월형을 받기도 했고 이후에도 약 3명의 여성들과 만남을 가졌지만 모두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정성현은 2004년 7월 17일 경기도 군포의 한 전화방 도우미 정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욕정이 솟구치자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정씨 역시 그의 제의에 동의했고 두 사람은 금정역 인근 모텔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정상현은 그녀를 폭행해서 살해한 뒤에 시신을 토막내서 야산에 유기를 합니다. 당시 정상현은 정씨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해서 거절하자 자신을 모욕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씨가 정상현의 가학적 변태 성욕을 거부하자 벌어진 살인사건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당시 정상현은 1차적으로 정씨의 시신을 토막내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야산에 묻어 놓았다가 다시 파내서 군포시의 다른 야산에 옮겨서 묻었습니다. 경찰은 정씨 살해 전 마지막 통화 상대인 정성현을 소환 조사했지만 정성현은 대리운전으로 인한 통화였다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은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그를 풀어주게 되었죠. 이때 그를 제대로 조사해서 검거했다면 이후에 끔찍한 범죄는 막을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렇게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동거하던 여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간질환으로 사망을 하자 당시 37살이었던 정성현은 포르노 비디오로 자신의 성욕을 해결합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포르노에 탐닉했는데 문제는 이 포르노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아동 성착취물 혹은 강간 및 강간 사례를 다루는 비정상적인 것들이었죠. 그는 10년여 동안 1,400여 개가 넘는 이런 종류의 포르노물에 심취를 했고 점차 여성을 대상으로 실행해보려는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화방 도우미 정 씨와 오늘 이야기할 2명의 어린 학생들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안양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200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안양 명학초등학교에 다니던 2학년 우예슬 양과 4학년 이혜진 양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헤어진 뒤에 실종이 됩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시각은 오후 3시 30분 경이었고 4시 10분 경에 안양 문예회관 앞에 야외 공연장 CCTV에 그리고 5시에는 안양 문예회관 인근 상가 주인에게 목격이 됐지만 그 이후로 흔적이 끊겨버렸죠. 그 이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4일째에 가족에게 공개 수사를 권했지만 가족들은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반대를 했고요. 7일째에 다시 공개 수사를 권했을 때는 가족들이 받아들이면서 실종 일주일이 넘은 31일부터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이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고요. 2008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TV방송이나 뉴스, 버스 정류장 화면 등을 통해 공유를 했고 수사본부 수사관 70여 명, 정경 8개 중대 600여 명, 수색견 3마리 등이 동원이 되어서 아이들 수색에 나서게 됩니다. 안양 전 지역은 물론이고 4km 정도 떨어진 과천 청계산 주변까지 수색 지역을 확대했고요. 안양 지역 성폭력 범죄 출소자 30여 명을 포함해서 성폭력 및 약취 유인 동종 전과가 있는 25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실종 77일이 지난 2008년 3월 11일 수원시 권성구 칠보산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 중이던 한 예비군이 안매장되어 있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신이 여아의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땅속 30cm 깊이로 안매장되어 있었으며 무려 10토막으로 잘려 있었고 시신의 부위에는 톱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시신을 국과수로 이관을 했고요. 국과수는 DNA 감정을 통해 이혜진 양의 시신으로 확인을 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혜진 양은 3월 17일 안양의 한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이 되었습니다. 이혜진 양이 시신으로 발견이 되면서 우예슬 양의 생존 여부도 불명확해졌고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4일 이혜진 양의 집에서 약 130m 떨어진 곳에 혼자 거주하던 대리운전기사 정성현을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그는 사건 당일 한 렌터카 회사에서 소나타를 빌렸다가 반납한 기록이 있었고요. 경찰이 해당 차량을 감식한 결과 트렁크에서 혈흔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혈흔을 분석한 결과 이양과 우양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3월 16일 경찰은 충남 보령의 정성현 어머니 집에서 정성현을 체포했고 그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혈흔 증거를 제시하자 이내 말을 바꾸어서 교통사고로 두 아이를 치어서 숨지게 했고 당황하고 두려워서
두 아이를 유기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다시 경찰이 교통사고의 흔적은 없었다라고 다그치며 렌터카를 대여하고 시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자 결국 자신이 살해했다라고 자백하죠. 그러나 자백 이후에도 진술을 끊임없이 번복하면서 우예슬양의 시신 위치는 밝히지 않았는데 3월 18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주변 갯벌을 수색하던 해병 전우의 회원이 수로에서 우예슬양의 시신도 발견을 합니다. 다만 토막이 난 우예슬양의 시신을 군자천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 시신 중의 일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아서 가족들의 슬픔은 배가 되었죠. 3. 이웃집 아저씨의 탈을 쓴 변태 살인마. 정성현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아침 7시부터 대리운전을 하고 나서 대학 선배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오전 11시경 집에 돌아온 그는 또 혼자 술을 마시다가 본드까지 흡입했다고 합니다. 오후 5시 30분경 정성현은 집 밖으로 나왔고 안타깝게도 이때 마침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머니의 선물을 사서 귀가 중이었던 혜진양과 예슬양을 마주치게 됩니다. 사실 정성현은 위에 서술했던 것처럼 이혜진 양의 집에서 13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평소에 얼굴을 익히고 지냈던 이웃집 아저씨였죠. 아이들은 정성현에게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건넸고요. 변태 성욕자였던 정성현은 이 두 아이들에게 아저씨네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많이 아픈 것 같아 같이 가서 좀 봐줄래? 라면서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집에 들어간 그는 돌변해서 아이들을 성추행한 뒤에 성폭행을 시도했고 아이들이 반항을 하자 코와 입을 막아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철물점에서 톱을 사와서 먼저 이혜진 양의 시신을 토막낸 뒤에 렌트한 차량 트렁크에 싣고 야산으로 가서 암매장을 했고요. 다음날 새벽 4시에는 우예슬 양의 시신을 토막낸 다음에 군자천에 유기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는 오전에는 태연하게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 컴퓨터를 고쳐주었고 오후에는 렌터카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위에 서술한 군포 전화방 도우미 살해 사건 역시 드러나게 됐지만 이미 정성현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내서 암매장했음에도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됩니다. 아무튼 2008년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와 함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족에게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는 등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수법이 잔인하며 재범의 위험이 큰데다가 가족과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어린이 상대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정성현은 바로 항소를 했고요. 2008년 10월 17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라던 가족과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라면서 이러한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밝히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후 2009년 2월 26일 대법원 역시 상고심에서 정성현에 대한 사형을 확정 짓고 현재 수감 중이죠. 그러나 이 쓰레기 변태 살인마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2010년엔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서 안양 초등학생 살인사건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두 아이를 우발적으로 죽였지만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었다. 기사에 납치, 살해라고 쓰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협박 강요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기 때문에 해당 검사가 처벌을 받을 때까지 항고와 재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게다가 서울구치소에서 징벌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들로부터 협박과 강요를 당했다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2010년 10월 10일에는 자신의 사건을 기사화한 몇몇의 언론사에서 쓴 정성현은 2009년 2월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라는 문장을 지적하면서 군포 정씨의 경우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이므로 정확하지 않은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라면서 명예훼손죄로 언론사에게 각 2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기도 했죠. 대체 이런 쓰레기 따위한테 무슨 명예가 있다라는 소린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그는 혼자 헛발질을 하게 되었죠. 또한 2017년에도 자신을 살인자라고 표현한 기자에게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당했고요. 2022년에도 자신의 사건을 다루려는 채널A 제작진에게 자신은 경찰의 증거 조작으로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9통이나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재활용도 안 되는 불가능한 그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던 거죠. 그나마 여러 사건들을 다루면서 재판부의 판결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나마 이번 사건 재판부만큼은 정말 속 시원하게 판결을 내려주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비뚤어진 성욕 때문에 한 명의 여성과 2명의 어린이를 살해한 쓰레기에게 사형만큼 어울리는 판결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선고만으로도 유족들에게는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